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제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제 사주팔자에 금은보화가 넘치는 사주라 특별히 고생하지 않아도 우물에 재물이 넘쳐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부모 복을 타고 나서 죽을 때까지 부모 덕을 보고 살 테니 걱정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단 타고나길 정이 많은 사주라 주변에 자꾸만 퍼주고 퍼주다가 사람에게 속고 당할 수가 있으니 부모가 곁에서 잘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더라고요. 부모님은 그 사주풀이를 맹신하셨지만 저는 하도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생기게 듣다 보니 나중에는 부모님께서 그냥 제가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제가 외동딸이다 보니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간섭도 심하고 엄하게 키우셨거든요. 더군다나 사실 사주팔자라는 게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니고 점쟁이가 대충 눈치 봐서 때려 맞추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어쩜 그 이야기가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 확실한 건 제가 부모님 복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버지는 조부모님께 물려받은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당시에는 작은 유통회사였는데 제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지역 내에서 이름만 말하면 다들 알 정도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체가 커지면서 다른 지역에도 물류창고나 공장을 지을 정도로 회사가 커졌죠. 점쟁이 말대로 저는 평생 돈 걱정은 해본 적 없이 살았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부모님께 다 받았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하고 싶다는 거, 사고 싶다는 건 부모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피아노를 배우겠다고 하면 피아노를 사주셨고 학원도 바로 등록해 주셨어요. 거기다가 피아노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바이올린을 배우겠다고 하면 바이올린도 사주셨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 바이올린을 가르칠 수 있는 학원이 없었는데도 아버지께서 주변에 소소문해 당시 음대에 다니고 있던 친구 딸에게 과외를 부탁해서라도 하게 해주셨죠. 어릴 때는 저도 뭘 몰라서 그런 게 다 부모님께 감사한 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다 당연한 줄 알았죠. 하지만 대학에 가고 보니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상황이 좋은 거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다른 애들 장학금 받겠다고 밤새서 공부하고 등록금 받겠다고 아르바이트 할 때 저는 외국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아버지 친구분들 회사에서 인턴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영문학 전공이에요. 어릴 때 온갖 악기란 악기는 다 배워놓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미국 영화랑 음악에 홀딱 빠져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해 무조건 영문학과를 가겠다고 공부해서 전공하게 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전까지는 공부하는 담을 쌓고 있던 제가 그래도 영어에 꽂혀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대견해 하셨어요. 그래서 방학마다 호주와 동남아로 영어 캠프도 보내주셨죠. 그 덕분에 영어 실력이 많이 늘어서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아버지 사업차 외국에 나가실 때마다 다 따라다니며 많은 경험을 하고 배웠습니다. 그 덕분에 대기업 인턴십에 참여할 기회도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밀어주시는 생활이 저에겐 당연한 거였는데요. 주변의 친구들은 항상 부러워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여권을 다 써서 새로 만들러 갔다고 했더니 25장이 넘는 여권을 어떻게 다 쓸 수가 있냐고 다들 놀라더라고요. 저에게는 놀랄 일이 아니었는데 제 또래 친구들에게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외국 나가고 옷이며 가방도 다 명품이길래 진작부터 금수저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보니까 너 완전 다이아몬드 수저구나? 다이아몬드 수저는 무슨 그냥 난 외동이라 그래. 내 주변에 다른 외동들도 많은데 다 너 같지는 않거든. 너 겨울방학 때도 부모님이랑 미국 일주 다녀왔다고 했을 때 나 사실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안 그런 척한 거야. 그리고 너 지금 들고 있는 그 가방도 연예인이 들고 있는 한정판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것도 아버지가 사준 거지? 와, 너 진짜 부럽다. 아, 이게 한정판이야? 난 그냥 아버지가 출장 다녀오시면서 사주셔서 몰랐어. 이거 파우치도 세트 있는데 그거 너 줄까? 나 파우치는 잘 안 쓰거든. 진짜? 놔주면 나야 너무 잘 쓰지. 나 나중에 너희 집 한번 놀러 가도 돼? 구경하고 싶어. 당연히 괜찮지. 이번 주말 부모님 여행 가시는데 놀러 올래? 아예 와서 자고 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가 너무 뭘 모르고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이라고는 없이 마냥 해맑게만 자라다 보니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해서는 잘 몰랐어요. 다 저처럼 행복하게 사는 줄 알기도 했고 친구들이 제 앞에서 힘든 이야기를 해서 들어도 다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고요.
만약 제가 눈치가 좀 있는 애였으면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처럼 제 생활을 드러내놓고 보여주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좀 민망하기는 해요. 저를 부러워해주는 친구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 밥도 제가 항상 사고 제 물건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친구들이 자꾸만 저에게 금수저라고 하고 부럽다고 하니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런 저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미국 취업연수 네가 가게 됐다며? 그거 학점 높은 애들도 간당간당했다던데. 너 어떻게 한 거야? 어, 그게 교수님께서 여러 면에서 조건이 내가 맞는다고 추천하셨어. 나 작년 겨울방학 때 미국 일주 다녀온 게 인상 깊으셨나 봐. 와, 좋겠다. 누구는 1년 내내 아르바이트 몇 항씩 뛰어도 미국 한번 가보기 힘든데. 너는 아버지 능력으로 그 비싼 미국 일주까지 갔다 오고. 부러우니까 오늘도 네가 밥 사. 친구들은 부럽다는 명목으로 항상 저에게 밥을 사라고 했습니다. 인턴십 가는 거 너무 부러우니까 밥 사. 해외여행 다녀온 거 너무 부러우니까 밥 사.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탐난다며 툭하면 달라는 말도 잘했어요. 제가 팔찌를 차고 있으면 마음에 든다며 잠깐 차보겠다고 가져가서 아예 안 돌려준 적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팔찌를 달라고 하면 오히려 저를 쪼잔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거 집에 차고 넘치면서 치사하게 그런다고 그러기도 했죠. 그러고 보면 진짜 세상 불공평하지 않아? 너같이 빽 좋은 애들은 어차피 취업도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이렇게 좋은 기회까지 너 같은 애들이 앞에서 다 뺏어가면 우리 같은 애들은 어떡하냐? 맞아. 백날 장학금 타고 아르바이트 하면 뭐래. 인턴 면접 볼 때 경험 부족하다고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는데. 아, 서글픈 똥수저의 삶이란. 우울하다 우울해. 오늘은 밥 말고 술 사주라. 말 그대로 저를 마냥 부러워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이런 제 상황을 아니 꼽게 바라보는 애들도 많았어요. 제가 일부러 다른 친구들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도 간절히 원하던 연수라 여러 조건에 부합하려고 나름 노력했거든요. 물론 집안 사정이 넉넉해서 어릴 때부터 많은 경험을 한 게 합격 요인이 됐지만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조리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말이죠. 밥이고 술이고 사는 거 저에겐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너무 당연하게 얻어만 먹고 제 물건을 자기들 것처럼 갖다 쓰는 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친구가 중요한 소개팅이 있다며 우리 집에 와서 옷이랑 가방이랑 신발까지 다 빌려갔어요. 사실 그 옷은 제가 아끼는 거라 저도 자주 입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친구 소개팅이랑 같은 날 아버지 지인 결혼식에 입고 가려고 세탁까지 해놓은 건데 하필이면 친구가 그 옷이 마음에 든다며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일이 좀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급히 찾으셨어요. 수정아, 엄마가 개똥 갖다 주려고 현금 찾아놓은 거 주방 식탁에 잠깐 올려뒀었는데 못 봤어? 돈이 봉투째 사라졌어. 에이, 돈 봉투가 발에 달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요. 전 주방 근처에도 안 갔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어머니께서 개돈하려고 찾아놓은 현금 중 50만 원만 사라졌답니다. 제가 친구랑 집에 오기 전까지 분명 있었는데 사라졌대요. 혹시 너랑 같이 온 친구가 그런 건 아니겠지? 아줌마 말이 네 친구가 물 마시러 주방에 들어온 거 말고는 아무도 안 들어왔다는데. 어머니께서 조심스레 저에게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제 친구가 그런 거 아니냐고 의심하더라고요. 집안일을 도와주시러 오시는 이모님께서 그 시간에 주방에 들어온 사람은 제 친구밖에 없다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친구를 의심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요. 엄마, 그게 말이 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친구를 의심할 수가 있어? 어머니는 그 시간에 저랑 친구밖에 집에 없었는데 그럼 누구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10년 넘게 집안일을 도와주신 이모가 거짓말했겠냐면서요. 네가 순진하고 사람을 잘 믿어서 그러는데 엄마는 그 친구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대학생식이나 돼서 아무리 친구라도 매번 옷이며 가방이며 빌려서 입는다는 게 말이 되니?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항상 저를 걱정하셨어요.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서 노는 건 좋은데 친구들이 한참 놀다가 돌아갈 때 보면 제가 친구들 손에 장난감이며 간식이며 한아름 쥐어서 보냈거든요. 제가 아끼던 인형도 친구가 달라고 하면 그냥 줬어요. 나는 아빠한테 또 사달라고 하면 된다면서요. 암튼 그 애가 확실하니까
소개팅 끝나고 옷이랑 가방 받으면 이제 다시는 걔랑 어울리지 마. 무슨 그런 도둑년이 다 있니? 확실한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도둑년이 뭐예요. 엄마야말로 사람 의심부터 하지 좀 마세요. 으이그, 아무리 내 딸이지만 저렇게 순진해서 앞으로 일은 어떻게 하고 시집은 어떻게 갈는지 모르겠다. 딸, 엄마 부탁인데 사람 다 믿지 마. 특히 남자는 더더욱. 저는 어머니에게 실망했어요. 누가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의심부터 하는 게 화가 났거든요. 대학 졸업반인 딸을 믿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바보였습니다. 제가 사람을 믿어도 너무 믿었어요. 주말이 지나고 학교에 나갔는데 그 친구가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묘하게 저를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랑 눈도 잘 안 마주치더군요. 더군다나 제가 직접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려는데 밖에서 친구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어제 우리 클럽 가서 술 먹은 돈이 수정이 내서 가져온 거라고? 야, 너 그러다가 들키면 어쩌려고 그랬어? 친구 둘 다 주말 내내 연락이 안 되더니만 저만 빼고 둘이 클럽에 갔다 왔나 보더라고요. 더군다나 믿기지 않는 건 어머니 돈에 손을 댄 게 그 친구가 맞았습니다. 야, 이수정 절대 몰라. 집에 얼마나 잘 사는지 현금이 뭉텅이로 식탁 위에 그대로 있더라니까? 그 많은 돈 중에 살짝 빼온 거라 절대 모를 거야. 거기다가 집이 그렇게 부자인데 50만 원 좀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겠어? 그리고 수정이 걔 우리랑 놀고 싶어서 매일 밥 사고 술 사는데 이 돈 내가 가져간 거 알아도 말 못할걸? 수정이 친구 우리밖에 없잖아. 그건 그래. 우리 아니면 그 잘난 척하는 애랑 누가 놀겠냐? 자기 아빠 백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면서 맨날 여행 갔다 왔다 가방 샀다 자랑하는 꼴 나도 보기 싫어 죽겠어. 그 순간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저와 완전하게 잘 맞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학생활 4년 내내 매일 같이 다니며 친하게 지낸 친구들인데 제가 없을 때 저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 충격에 휩싸여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말처럼 사람을 믿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그 친구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바로 주려고 했는데 세탁소에서 드라이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 소개팅은 별로였지만 그래도 네가 옷이랑 가방, 신발까지 빌려준 덕분에 나 자존감 올라간 거 있지? 내가 고마워서 그러는데 내가 오늘 점심 살게. 같이 가자. 우리 집에서 50만 원이나 훔쳐간 게 미안하긴 했는지 4년 만에 밥을 산다는 말을 다 하더군요. 더 재수없게 말이죠. 돈도 없으면서 뭐하러 드라이까지 했어. 난 이제 이 옷이랑 가방 다 필요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수정이 너 이 옷 아끼는 거라고 했잖아. 결혼식에 못 입고 가게 한 거 미안해서 밥 사라는 건데 왜 그래? 제 말투와 표정이 평소와 딱 달라지자 그녀 표정도 싹 달라지더군요. 얼굴이 빨개져서 당황한 것 같았어요. 네가 입었던 걸 더럽게 내가 어떻게 입어. 그냥 이거 다 너 줄 테니까 너나 입어. 너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 제가 아무리 지금까지 걔 호구로 살았지만 병신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없고 친구가 별로 없어도 이런 년은 필요 없었습니다. 뭐야? 더럽게? 야, 이수정,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가 빌려주기 싫은 옷 좀 빌려갔다고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복수는 무슨. 그냥 난 네가 돈 50만 원도 없어서 빌빌거리는 것 같길래 그 옷이라도 갖다 팔라고 주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힘들면 말을 하지 그랬어. 그깟 50만 원 그냥 줄 수도 있는 건데. 뭐? 50만 원을 그냥 줘? 그게 뭔데? 뭔데 나한테 이 난리야? 제가 다 알았다는 걸 자기도 알았으면서 그녀는 끝까지 모른 척을 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고 싶은가 본데 어쩌지?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집 같은 집에는 공간마다 CCTV 다 있어. 너 우리 집 주방에서 돈 훔치는 거 CCTV에 다 찍혔다고 이 도둑년아. CCTV가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재수없는 도둑년에게 똑같이 복수해주려고 저도 최선을 다해 엿을 먹이고 싶어서 한 소리였어요. 그깟 50만 원으로 경찰 왔다 갔다 하는 거 피곤해서 그냥 봐줄게. 대신 앞으로 내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마.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저는 제 할 말만 다 하고 바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제 말에 그 도둑년은 분에 못 이겨 내 뒤에다 대고 마구 소리를 질러댔지만 저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졸업을 몇 개월 앞둔 상황에 그년들의 실체를 알게 돼서 제 4년 대학 생활을 송두리째 망쳐버린 건 가슴 아팠지만 이 또한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때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죠. 사회에 나와서도 그런 년들과 아는 사이로 지냈으면 저만 손해였을 테니까요. 그 이후 그 도둑년과는 졸업할 때까지 말도 안 섞었어요. 저야 그년들 말대로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회사에 취직해 잘 살고 있고 그년들은 취직 안 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면접만 내내 보고 다닌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주변 동기들은 그 둘만 아직 취직이 안 됐다고 불쌍하다고 했지만 저는 전혀 불쌍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으니 그년들도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살기를 누구보다 바랬습니다. 그래도 그년들 덕분에 제 성격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 이후로 웬만해서 사람을 잘 믿지 않아요. 누군가 이유 없이 저에게 잘해주거나 먼저 다가오면 의심부터 합니다. 어떨 땐 이런 면이 스트레스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선 누구도 믿지 않는 편이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저는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에 다니다 보니 제 주변 사람 모두가 다 저를 편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회사 사람들도 제가 대표 딸이다 보니 편하지 않아 그런 거겠지만 모두가 다 저에게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했고 사적인 이야기도 전혀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면 다들 웃고 떠들고 있다. 저만 들어가면 조용해지기 일쑤였어요. 학교 다닐 때와 달라진 것이 없이 제 주변엔 사람이 없었어요. 항상 제 편인 부모님이 계셨지만 저는 항상 외로웠습니다. 처음엔 제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바뀌어보려고도 노력도 했어요. 제가 먼저 친근하게 말도 걸고 가까워지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별 효과가 없더군요. 오히려 직원들은 뒤에서 그런 제가 불편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장딸이 평사원으로 있으니까 오히려 더 불편해요. 같은 직급인데 친하게 지내기도 뭐하고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기도 어렵고요. 나는 어떻겠어. 사장딸이 아래 직원으로 있으니 일도 못 시키겠고 그 앞에만 서면 눈치 보이고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 화장실이나 탕비실에서 제가 없을 때 제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몇 번 듣고 나니 저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출근해서 탕비실이라도 가려고 하면 다들 혹시나 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싶어 탕비실 근처도 안 가요.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는 항상 제가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제가 직원들의 상사가 되고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을 날이 올 텐데 직원들과 너무 편하게 지낼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일을 잘하려면 거리를 두는 게 낫다고요.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대학 때 그 재수없는 동기년들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제가 아버지 백 믿고 잘난 척만 하고 재수없어서 주변에 친구가 없고 사람이 없다고요. 내가 아무리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떠들어도 이런 순간이 오면 난 정말 온전히 나로만 누군가와 가깝게 지낼 순 없는 건가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외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하게 자란 사람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런 감정들을 공유하며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이 되고 나서부터 주말마다 선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막상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 조건이 좋은 남자들을 만나니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들 연애나 사랑보다는 조건에 맞춰서 결혼하려고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나누는 이야기도 지루하고 재미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부모님께서 주선한 선자리에서 만난 남자는 아니었지만 조건도 얼추 부모님께서 원하는 기준에 부합했고 성격이나 외모도 제가 원하던 이상형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다시는 저에게 이런 남자를 만날 기회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 결혼을 서둘렀어요. 무조건 30 전에 결혼하고 싶었는데 선만 보느라 어느새 30이 넘어버린 것도 성에 차지 않아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약혼자는 바이올린 연주가였어요. 아는 지인이 초대장을 줘서 우연히 가게 된 공연에서 약혼자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클래식을 좋아해서 악기를 다루고 싶었는데 저는 재능이 없어서 일찍이 포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음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어요. 저는 약혼자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약혼자가 나오는 공연은 무조건 보러 갔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따라다녔을 때 약혼자에게 사인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약혼자는 수줍은 얼굴로 사인을 받으러 온 저에게 뒤풀이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진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됐죠.
제가 약혼자에게 빠지게 된 건 단순했어요. 약혼자는 저와 달리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듣기로는 부모님께서 유럽에 계셔서 어린 시절을 유럽 각국에서 보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학창시절 한국에 관심이 생겨 한국에서 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무작정 대학을 한국으로 왔대요.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약혼자가 완강하게 우겨서 한국에 왔대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건 부모님께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때부터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어 혼자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혼자는 다른 남자들과 달리 허세도 없고 잘난 척도 안 해요. 돈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습니다. 약혼자가 나왔다는 유럽의 학교들은 제가 알기로도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학교들입니다. 그 정도 학교들을 나왔다는 건 집안 경제력이 뒷받침됐다는 건데 부모님의 도움 없이 타국에서 혼자 힘으로 살았다는 게 평생 부모님의 도움으로만 산 저 같은 사람에게는 멋있게 보였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약혼자가 타는 차가 있는데 언뜻 봐도 10년은 넘은 차 같았죠. 데이트할 때 몇 번 타봤는데 시동이 자꾸만 꺼졌어요. 저는 10년이면 오래 탔으니 차 바꾸는 게 어떠느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약혼자가 하는 말이 한국에 들어와 자신이 번 돈으로 처음 산 차라 바꾸기가 너무 아깝답니다. 정이 들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타고 싶은 차가 있긴 한데 그 차는 자기랑 결혼하고 사려고. 자기랑 결혼하자마자 사면 그게 또 의미가 있잖아. 약혼자는 한국에 들어와 혼자 살면서 힘들게 번 돈으로 산 차를 계속 타다가 저와 결혼하면 차를 바꾸고 싶대요. 혼자 해서 둘이 된 기념으로 차를 사면 그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면서요. 약혼자의 말에 감동한 저는 제가 차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둘이 결혼도 약속한 사이고 안 그래도 신혼집을 약혼자가 알아서 준비하겠다고 해서 나는 뭘 준비해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차를 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약혼자에게 그렇게 말하니 처음엔 거절했어요. 식을 올리고 사도 괜찮다고요. 그런데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혼자가 출근하던 길에 약혼자 차가 그대로 퍼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차가 퍼져서 다행이지 바쁜 출근 도로길에서 퍼져버렸으면 정말 큰일 뻔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 이래서 내가 진작에 차 바꾸자고 했잖아. 사고 안 나서 다행이지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지금 당장 차부터 사자. 나도 지금 당장 사고 싶지. 근데 아파트 중도금으로 있는 돈 다 넣어놔서 내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 무슨 그런 소리래. 차는 당연히 내가 사준다고 그랬잖아. 그 비싼 아파트를 자기가 혼자 다 준비했는데 내가 차 정도는 살 수도 있지. 제가 결혼을 서두른 이유 중 하나가 약혼자가 그 힘들다는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위치도 너무 좋고 평수도 넓어서 결혼해서 둘이 살기 딱 좋을 것 같아 입주 날짜에 맞춰 결혼하려고 한 겁니다. 사실 청약이 돼서 기쁘긴 한데 입주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꽤 많아요. 그 비용을 약혼자가 혼자 준비하려고 하니 부담될 게 뻔했죠. 그런데도 약혼자는 힘들다는 말 없이 혼자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랬으니 차 살 돈이 없는 건 당연했죠. 나야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쓰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렇지. 괜히 신경 쓰게 하는 것도 미안하고. 앞으로 부부 될 사이인데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앞으로 아파트에 들어가는 돈도 힘들면 나한테 말해.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준비할게. 자기가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다. 고마워. 약혼자가 말을 참 예쁘게 해요. 연애하는 동안도 제가 선물을 하거나 밥이라도 사면 이런 건 처음 받아봤다면서 그렇게 좋아했어요. 사실 약혼자가 몇 년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 공연이 없어서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약혼자가 제가 걱정할까봐 일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약혼자네 집에 갔다가 우연히 카드 연체 서류를 보게 됐어요. 제가 발견하고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약혼자가 놀라서 서류를 주위에 숨기더라고요. 별거 아니라고요. 별거 아니긴 카드 연체됐다고 온 서류 같은데 요즘 공연 없어서 힘들어 보이더니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거야? 그게 많이는 아니고 요즘 좀 일이 없어서 사정이 좀 그렇네. 남자친구가 얼마나 공연도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상황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왜 말 안 했어? 카드 자꾸 연체하다가 신용불량자라도 되면 어떡하려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선 빨리 카드값부터 갚자. 그런 남자친구가 안쓰러워 제가 돈을 좀 줬습니다.
카드값에 당분간 지낼 생활비를 보태서 줬어요. 그때도 남자친구가 절대 안 받겠다는 걸 제가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약혼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힘든 일이 있으면 저나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나 가족들이 더 힘들어할까봐 항상 말을 안 했죠. 그러던 중 약혼자와 일이 좀 있었어요. 상견례 날짜를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야 아무 때나 시간을 맞추시겠다고 했는데 유럽에 계신 시부모님께서 일이 바빠서 상견례 날짜를 조율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처음엔 이번 달 안에 상견례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더니 며칠 뒤 이번 달은 안 되고 다음 달에나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상견례를 해야 결혼식 날짜도 잡고 자세한 준비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는데 남자친구가 자꾸만 상견례 날짜를 미루니 처음엔 화가 좀 나더라고요. 아무리 일이 바쁘셔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 준비를 하는 건데 왜 자꾸 미루시나 싶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시부모님께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니 저희 부모님은 다 이해하신다며 편하실 대로 잡으라고 하셨어요. 아직 둘 다 젊은데 서두를 거 뭐 있냐고요. 하지만 저는 되도록 결혼을 서두르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결혼이 늦어졌는데 이러다가 한 살 더 나이 먹어 30대 중반에 들어서서도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닌가 불안했거든요. 주변에서는 이런 저를 이해 못했어요. 결혼해도 특별히 좋을 게 없는데 왜 그렇게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냐고 했죠. 사실 제가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좋아해서 무조건 둘 이상은 낳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첫째를 늦지 않은 나이에 낳고 싶습니다. 그래야 둘도 낳고 셋도 낳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 때문이에요.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하고 두 분 다 바쁘게 일만 하시다 저를 늦게 낳으셨어요. 그렇다 보니 현재 부모님 연세가 많으십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 같지 않고 젊어 보이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자꾸만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시고 살도 빠져서 얼굴에도 주름이 생기신 게 부쩍 늙어 보이세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철없는 제 뒷바라지만 하시면서 사셨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찜찜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날은 남자친구 차가 나와서 제가 퇴근하고 차를 받아 약혼자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약혼자가 연말이라 공연이 많아서 바쁘다고 해서 우리 집 근처에서 차를 받았거든요. 약혼자는 내일 오라고 했지만 저는 한시라도 빨리 차를 보여주고 싶어서 약혼자네 집으로 갔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려는데 마침 익숙한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더군요. 제 남자친구였어요. 저는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남자친구의 뒤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급하게 올라탄 제 모습에 남자친구는 놀라서 소리까지 질렀어요. 짠! 서프라이즈! 놀랐지? 자기 차 나와서 빨리 보여주려고. 내가 직접 운전해서 왔어. 잘했지? 깜짝아. 연락도 없이 오면 어떡해.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잖아.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 반응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못 볼 걸 보기라도 한 사람처럼 진심으로 놀란 것 같았어요. 심지어 저에게 연락도 안 하고 왔다고 화를 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놀라, 사람 무한하게. 아니, 무한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좀 놀라서.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먼저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약혼자가 사는 집 쪽으로 다가갔는데 현관문 앞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앳된 얼굴의 남학생으로 중학교 교복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그 남학생이 남자친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는 사이처럼요. 누구야? 아는 학생이야? 저는 누구냐고 아는 사이냐고 바로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잔뜩 당황한 얼굴로 동그래진 눈을 하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알긴, 내가 저렇게 큰 애를 어떻게 알아. 맞다. 자기 차 가지고 왔다며? 나 너무 궁금하다. 지금 내려가서 시승하고 오자. 지금? 알았어. 가자. 약혼자는 갑자기 제가 가지고 온 차가 너무 보고 싶다며 제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때까지도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교복을 입은 남자아이가 끝까지 우리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주차장에 도착한 남자친구는 그제야 그 아이가 기억이 났다며 손바닥을 쳤어요. 나 기억났다. 아까 쟤 누군지. 우리 옆집에 사는 여자의 남자친구야. 맨날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둘이 주차장에서 시시덕거리더니만
오늘은 아예 집 앞까지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네. 아, 진짜? 요즘 중학생들 무섭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른을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하고 노려보냐. 나는 자기한테 원한 있는 줄 알았다니까? 그때는 남자친구의 말을 철떡같이 믿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 애가 남자친구를 보고 아는 척을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노려만 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와 아는 사이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남자친구 말대로 동네 흔한 사춘기 중학생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 생각을 곱씹을수록 그날 남자친구의 태도나 행동에서 평소와는 유독 다른 점들이 있어 찜찜한 면이 있었지만 좋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는 1년 가까이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느꼈던 신뢰와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독일에서 시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생각보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한국에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인사라도 하려고 남자친구에게 시어머니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드렸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시는 날 제가 공항까지 모시러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너무 정중하게 사양하셨어요. 수정 씨 마음은 너무너무 고마운데 나는 보통의 한국 시어머니들처럼 수정 씨 힘들게 한 생각 없어요. 나나 남편이나 한국에 자주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괜히 아들 며느리 힘들게 데리러 오네 데려다 주네 그런 번거로운 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한국에 들어오시는 게 10년 만이라고 들었는데 오랜만에 오셔서 길도 잘 모르시고 오신 김에 제가 서울 구경이라도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외국에 오래 계신 시부모님께 며느리로서 서울 구경이라도 시켜드리고 싶어 먼저 제안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냥 상견례 하는 날 식당에서 만나자고요. 서울처럼 택시 잡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사실 나나 남편이나 상견례도 필요 없고 그냥 결혼식만 올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국은 우리랑 다르게 복잡한 절차가 있다고 하니까 우선 상견례만 하고 바로 다시 독일에 들어갔다 결혼식 때 나올 생각이에요.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걸까요? 세상에 이런 시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상견례 전까지는 시부모님 두 분이 호텔에서 푹 쉴 생각이고 상견례만 끝나면 바로 또 독일에 가신답니다. 그러고는 결혼식 때나 또 잠깐 오신다네요. 그리고 가장 신기했던 건 결혼해도 명절이니 뭐니 굳이 독일까지 올 필요도 없으니 둘이 행복하게 살랍니다. 보고 싶으면 당신들이 한 번씩 오면 된다고요. 점쟁이 말이 제가 부모 복이 많다더니 시부모님 복까지 많은가 봐요. 시부모님은 쿨해도 너무 쿨하셨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시고 상견례까지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동안 정말 연락이 한 통도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식당에 모셨어요. 독일에서 오랜만에 오신 시부모님들 위해 한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정말 많이 변했네요. 멋있는 곳도 너무 많고 외국인도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그렇죠. 저희도 외곽에서 살면서 사업하느라 서울에는 잘 나와보지 못했었는데요. 서울은 올 때마다 외국 같아서 깜짝깜짝 놀라요. 상견례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한국에 오랜만에 오셔서 불편한 부분이라도 있을까 걱정했는데 두 분 다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음식도 잘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급한 전화라며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고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나가죠. 바로 전까지 기분 좋게 이야기하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자 걱정이 된 나머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죄송합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저랑 아내가 잠깐 통화를 하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말만 하시곤 아버지는 어머니까지 모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아버지의 표정에 상견례장에 있던 시부모님과 남편 모두 걱정하셨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게 아니냐고요. 저는 애써 별일 아닐 거라고 이야기하고 식사부터 챙겨드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다름 아닌 아버지께서 보낸 메시지였어요. 수정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지금 당장 뒷문으로 너만 몰래 빠져나와. 지금 당장! 아버지께서 당장 상견례장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답장을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잔말 말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겼는지 저도 회사에서 자꾸 연락이 와서 나가서 통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예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편하게 통화하고 오렴. 우리는 괜찮아. 시아버지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는 덕분에 저도 룸을 나와 식당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경악할 광경을 보고야 말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옆에 웬 남자가 서 있었고 그 옆으로 난생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건 그 여자 옆에 서 있던 아이 때문이었어요. 얼마 전 남자친구 집 현관 앞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애가 서 있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손을 뻗어 저에게 당장 달려오라고 했어요. 너 이리 와서 빨리 이 사진부터 좀 봐라. 아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미리 안 알아봤으면 어쩔 뻔했어. 어머니는 도대체 뭘 보고 계신지 손에 든 서류를 연신 보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셨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진이라니.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야. 네 약혼자라고 저 룸 안에 앉아있는 저 새끼가 버린 저 자식이란다. 아버지의 말씀에 당황한 저는 순간 머리에 쿵 하고 뭔가 떨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정신 차리라는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후다닥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사진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제 남자친구, 그러니까 제 약혼자가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 여자와 다정하게 어깨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속 여자는 만삭이었습니다. 제 아들 임신했을 때 사진이에요. 이게 아마 8개월 때였을 거예요.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여자의 태도에 저는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저는 눈을 번쩍 뜨고 여자를 노려봤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제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같이 살고 있고요? 아니요. 제 아들이 그 인간 아들인 건 맞는데 키운 건 저 혼자예요. 그 나쁜 자식이 그 사진 찍고 얼마 뒤 만삭인 절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애만 낳으면 혼인신고 해준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여자의 말을 듣고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들이라는 저 아이는 분명 중학생이었어요. 제 약혼자는 이제 36인데 도대체 저렇게 큰 애를 언제 낳았다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아이 중학생이잖아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쯤은 저 사람 이제 막 한국에 들어왔을 때라고요. 분명히 20살 때 한국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인간이 그래요? 자기가 외국에서 왔다고? 와, 그 허언증 아직도 못 고치고 그러고 살고 있구나. 그 새끼 말 다 거짓말이에요. 나한테는 제일기업 회장 아들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제일기업 회장이 바람나서 난 사생아라 집안에서 환영은 못 받지만 그 집 아들은 확실하다고. 그래서 아파트도 하나 받기로 했다고. 나한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니까요. 저는 여자의 말에 놀라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여자는 임신한 자신을 버리고 간 남자에 대한 억울함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그 여자의 말을 뒷받칠 만한 증거가 너무나도 차고 넘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있던 남자는 다름 아닌 심부름센터 직원이었어요. 부모님께서 제 약혼자의 뒤를 캤대요. 어머니는 그 직원이 알아냈다는 제 남자친구의 진짜 모습이 담긴 서류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자마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딨다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제 약혼자 뒤를 캐요? 너무 놀라서 제가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순간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를 저에게 허락도 없이 알아왔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라고 이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네 약혼자 아무래도 이상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 얼마 전에 이 아이 엄마가 우리한테 전화를 해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라고. 부모님께서 상견례를 하기 며칠 전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답니다. 신주영 믿지 마세요. 그 인간 자식이고 마누라고 다 버린 사람이에요. 완전히 쓰레기라고요.
웬 여자가 아버지의 회사 사무실로 전화해서 다짜고짜 제 약혼자 이름을 대며 믿지 말라고 처자식을 버린 나쁜 놈이라고 했대요. 아버지도 처음엔 장난 전화인가 싶었는데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기엔 뭔가 꺼림칙했답니다. 예비 사이를 믿지 말라는 말도 말인데 자식이랑 마누라라뇨. 생각지도 못한 말에 아무래도 이상한 아버지는 바로 사람을 시켜 약혼자의 뒤를 캔 겁니다. 그런데 상견례 직전까지도 업체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 장난 전화인가 싶었는데 상견례를 하던 중 아버지께서 의뢰한 업체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의뢰인께서 신주영 씨에 관한 정보 주신 게 다 달라서 고생 좀 했습니다. 신주영 씨가 말했다는 정보가 다 거짓말이던데요. 이력서에 제출한 서류들도 다 가짜고요. 너무 진짜 같아서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확실히 다 위조예요. 유럽에서 신주영 씨가 나왔다는 학교에 신주영 씨가 학생으로 다녔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말도 안 돼. 사돈될 양반들도 다 어젯밤 독일에서 왔다고 했는데? 의뢰인님이 다 속은 거예요. 원래 혼인 빙자 사기꾼들 사이에서 가짜 부모 구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심지어 신주영 씨 원래 이름이 신준호인데 원래 보육원 출신이더라고요. 20살 때 신주영으로 개명했던데요. 암튼 지금 상견례장 근처에 이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줄 분과 제가 와 있으니까 의뢰인께서 직접 오셔서 다 확인하시죠. 약혼자의 뒤를 캐던 업체 사람은 여자와 아이의 존재까지 알게 된 거예요. 여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인간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해서 이곳까지 함께 온 거였습니다. 믿었던 약혼자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단단히 속았어요. 이름도 부모도 다 가짜였대요. 더군다나 약혼자는 저만 속인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 유럽에서 유명 학교를 나왔다는 것만 거짓말이 아니라 음대를 나왔다는 졸업 증명서도 허위로 조작했더군요. 애초에 대학을 나온 적이 없어요. 약혼자는 모든 서류를 다 위조해 바이올린 연주가로 일한 거예요. 심부름센터 사람 말이 보육원에 있을 때 봉사를 온 대학생들에게 바이올린을 배웠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이제야 맞춰지는 것만 같았어요. 얼마 전 약혼자의 집 앞에 갔을 때 그 앞에서 만났던 중학생 교복을 입은 남자아이. 지금 불안한 표정으로 제 앞에 서 있는 이 아이를 보자마자 약혼자는 심하게 당황했고 도망칠 듯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처자식 버리고 간 놈 미워서 아들한테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말해준 적이 없는데 이 녀석이 사춘기가 오니까 자기 아빠에 대해 궁금했는지 제 수첩을 뒤졌나 봐요. 거기서 그 인간 연락처를 알아내서 저 모르게 따로 연락하고 지내나 보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인간이 핏줄은 또 땡겼는지 애가 10살쯤 됐을 때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자기 연락처를 알려주며 양육비라고 코딱지만큼 보냈대요. 여자는 더럽고 구차해서 양육비 필요 없다고 다 던져주고 나왔는데 아들이 그때 적어둔 연락처를 찾아낸 거죠. 그 이후 자기 아들이라고 먼저 연락 온 아이에게는 집 주소도 알려주고 종종 용돈도 보내줬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아이가 집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그날 저 보자마자 도망가는 모습 보고 저도 실망했어요. 그런 인간은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이도 그날 자신을 모른 척하고 도망친 남자에게 상처받았나 보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는 이대로 어딘가에 숨고만 싶었습니다. 이대로 사라지고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저 인간 딱이라도 날려줘야죠. 나야 억울해도 할 수 없는 게 내가 좋아서 임신하고 자식 낳아 키운 거지만 당신은 다르잖아요. 저 인간 잡아 쳐넣을 수 있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왜 바보처럼 그러고 있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제 눈을 보며 여자가 또박또박 말을 하는데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했습니다. 여기 혼인 빙자 사기꾼이 셋이나 있다고요. 잠시 후 경찰이 식당으로 출동했고 저와 부모님은 경찰들을 대동하고 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재수없는 약혼자 새끼와 그 인간의 가짜 부모들이 잡혔습니다. 뭐야? 자기야, 이 사람들 다 뭐야? 자기는 무슨 사기꾼 새끼가 누구더러 자기래? 찰싹. 저는 여자 말대로 약혼자 새끼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 갈겼습니다. 손바닥에 저의 분노를 가득 실었더니 약혼자 새끼는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그제야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이제 저는 약혼자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사기꾼 새끼는 현재 재판 중입니다.
저희 쪽 담당 변호사 말로는 학위 위조로 취직까지 하고 10년 넘게 일했기 때문에 혼인 빙자가 아니어도 학위 위조만으로도 징역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결혼 실패하고 저는 한동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인 것 같아 마음이 잡히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요즘 생각이 많아요. 공부를 다시 해야 하나, 아니면 외국에 나가 혼자 돈을 벌고 일도 하며 살아볼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께 했더니 단번에 아직 철들려면 멀었대요. 정신 차리고 일이나 열심히 할 것이지 삶이 살만하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그런 일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어릴 적 부모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점쟁이 말이 딱 맞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 덕하다는 타고났어요. 제 인생에 어머니 아버지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 동안 제 팔자에 좋은 남자, 좋은 친구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앞으로는 부모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어 주신 만큼 저도 갚을 수 있는 그런 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저지만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속지 말고 살라고 따끔하게 한마디씩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3살 난 딸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저는 어린 시절을 조금 불우하게 보냈어요. 막 돈이 없고 가난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아버지 때문에요. 저희 아버지는 툭하면 저와 엄마를 때렸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세상 좋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달라졌어요. 대외적으로는 세상 책임감 넘치고 다정한 아버지였고 집에서는 더 없는 폭군이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그러더군요. 연정아, 누가 물어보면 무조건 엄마 따라가서 살 거라고 해. 무조건. 그렇게 엄마와 아버지는 이혼했어요. 나중에 다 커서 들은 이야기지만 엄마는 아버지에게 맞을 때마다 사진을 찍거나 병원에 가서 진단서 같은 것들을 모아두셨더라고요. 그냥 이혼하면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우기 힘드니까 위자료나 양육비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들었었습니다. 엄마가 모은 자료들은 충분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이혼은 수월하게 진행이 됐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이 사실을 밖에다가는 일절 비밀로 해주는 조건으로 엄마가 요구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모두 지급해줬습니다. 아버지네가 재산이 좀 있는 집이었거든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집안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싶어 하진 않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돈으로는 별로 힘든 삶을 살아오진 않았어요. 물론 유복하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겪어온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남아있었어요. 어디선가 남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 남들보다 몇 배로는 더 놀랐고 덩치가 큰 성인 남자 옆에는 가지 않으려 했고 엄마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분리불안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들은 아직 남아있지만 비교적 잘 자랐어요. 크게 어디 하나 모난 곳 없이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 남들에 비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남자긴 했어요. 연애고 결혼이고 생각도 없긴 했지만 애초에 남자를 만난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엄마는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네가 어린 시절 상처 때문에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한다는 것 같아서 걱정이구나. 그렇다고 한들 결혼을 꼭 해야 하나? 요즘은 안 하고 혼자서도 잘잘 살잖아. 그래도 너무 마음의 문을 닫고 아무도 안 만나겠다는 생각으로는 살지 마. 세상에는 네 아빠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알겠어. 말은 알겠다고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모르셨겠지만 아버지가 저를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엄마가 너를 못 보게 해서 한 번도 찾아오지 못했다. 당연히 못 보게 하죠. 어린애를 그렇게 때린 사람인데 어느 엄마가 딸을 보여주고 싶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아버지라는 사람의 낯이 빨개지더군요. 그때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왜요? 다 늙으니까 이제 조강지처럼 딸이 생각나요? 근데 저는 아버지에게서 그 악몽 같은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태 노력했어요. 아니, 사실 지금도 그 악몽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덜덜 떨리니까.
그러고 아버지라는 그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그게 20살이 막 넘었나 했던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아버지는 엄마랑 헤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재혼했고 그 재혼한 여자도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유는 저희 엄마와 같은 이유로 말이죠. 그러고 나서는 혼자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이 꽤 되었는데 그걸 물려줄 자식이 저밖에 없다고 그 뒤에 엄마를 한번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엄마가 어렵사리 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 사람 돈을 왜 받아? 싫어. 준다는데 왜 안 받아? 네가 안 받으면 뭐 그 돈이 올바르게 쓰이니?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준다는 건 그냥 받아. 또 재산을 받았다고 아버지 대접을 해주길 바랄 거라는 생각에 한사코 거절했지만 엄마의 설득으로 결국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돌아가신 다음에 받겠다고 유언장에 사인을 하는 거였지만 말입니다. 그게 제가 30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은커녕 남자를 만날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을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제가 알던 남자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같은 것들을 없애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한 번에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남편은 첫눈에 저에게 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저를 쫓아다녔어요. 뭐 사실 쫓아다녔다기보다 오랜 시간 저에게 관심을 표한 거겠죠. 오늘 날이 너무 좋은데 산책이나 갈까요? 가보고 싶은 맛집이 생겼는데 혼자 가긴 영 쑥스러워서 같이 가줄래요? 그 영화 엄청 재밌다던데 나랑 영화 좀 봐줘요. 10번 거절하면 11번 대시하는 남편을 따라 몇 번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다 보니 서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을 만나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 사람이 생각보다 나와 맞는 게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게 부담스러우면 일단 이렇게 친구로라도 지내보는 건 어때요? 사실 저도 남편에 대한 호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선뜻 남자를 만나기엔 겁이 났던 것도 사실이라 남편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하기로 한 다음부터는 정말 자주 만났어요. 그 정도면 그냥 사귄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만큼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제가 생각보다 더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뭐 입맛이 비슷한 거나 영화 취향이 겹치는 것과 같은 취향 외에도 가정 환경도 저와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나를 엄청 때리셨거든. 진짜? 하지만 우리 엄마는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하진 못하셨어. 그럼 아직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사셔? 제 질문에 남편은 그렇다고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느낌상 그렇다는 분위기는 풍기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당연히 계속 같이 사시나 보다 하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불우했던 과거와 같은 과거를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남편에 대한 믿음과 호감이 더 올라갔어요. 동병상련 같은 마음도 들었고 말입니다. 아직도 나 좋아해? 나 만나고 싶어? 어느 날 제가 그렇게 물었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네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가장 좋아한 건 아니나 다를까 엄마였어요. 과거에 그런 일에 발목이 잡혀 제가 남자를 만날 생각도 하지 않는 건 아닌가 싶어서 늘 걱정하셨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오빠를 소개받고 나서는 더더욱 좋아하셨고요. 물론 사람 겉만 보고 믿으면 안 되긴 하지만 사람이 참 좋아 보이더구나. 겉만 봐서는 모르는데 어떻게 좋아 보여? 제가 웃으며 농담처럼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저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말에 늘 진심이 묻어있고 언제나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했어요. 연애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제 마음에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좀 겁이 났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남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럼 결혼 전에 한번 같이 살아보는 건 어때? 자기는 지금 누구랑 한 집에서 한 이불 덮고 사는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 그니까 나랑 한번 살아보고 괜찮으면 결혼하고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는 게 있으면 안 결혼 안 하면 되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 오빠는? 나는 어차피 너 아니면 결혼할 생각 없어서 괜찮아. 저는 그런 남편의 제안이 참 반가웠습니다. 밖에서는 괜찮은 사람이 집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아버지를 통해 여러 번 확인해 왔던 터라 한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나서 결정해보고 싶긴 했어요. 절대 안 된다. 무슨 동거야 동거는. 결혼을 하지.
가볍게 생각했던 저와 달리 엄마는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반대를 하실 줄은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살짝 당황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그 설득도 남편이 엄마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연정이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연정이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 한번 살아보고 연정이 뜻에 맡기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면 나중에 모두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여러 번 엄마를 설득한 끝에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집도 엄마 집이랑 가까운 집에 작은 투룸을 얻었어요. 남편 집도 저희 집도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그건 결혼을 하게 되면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거절했습니다. 다만 굉장히 의외였던 건 남편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가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이미 집에 다 상황을 이야기해두고 허락까지 받아온 상황이라 다른 설명은 필요 없긴 했습니다. 그게 의외라는 건 아니고 제가 굉장히 의외라고 느낀 건 남편의 어머니와 아버지였어요. 두 분 다 굉장히 젠틀하시고 신사적이셨거든요. 특히 시아버지는 이런 사람이 과거에 그런 짓을 했다고 하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물론 아버지도 밖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다시 한번 사람 겉만 봐서는 모른다는 교훈을 가슴에 새겼지만 말입니다. 사실 그런 시아버지보다 더 의외였던 건 시어머니긴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내내 저를 관찰하듯 바라봤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를 관찰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궁금하고 부담스러워질 때쯤 화장실에 간 남편과 잠시 물을 가지러 간 시아버지 몰래 소곤거리듯 저에게 말하더군요. 제가 그렇게 좋아요? 네? 자기 아들을 향해 말하는 것 치고는 뭔가 제가 아닌 남편에게 적의가 있는 것 같은 말투에 놀랐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보자 어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말을 했어요. 이미 뭐 이렇게 된 거 한번 살아봐요. 그리고 꼭 무슨 일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때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자기 아들이 잘못하면 언제든 자기에게 와서 일러도 된다는 시어머니의 다정한 말, 그 점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동거를 시작했어요. 별 문제없는 나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남편도 일을 해서 사실 집에서 마주치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집안일도 딱 정해두진 않았지만 제가 설거지를 하며 남편이 세탁기를 돌린다든지 제가 청소기를 돌리며 남편이 걸레질 한다든지 적당히 잘 나눠서 했어요. 그리고 주말이면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함께 지내보니 남편과 저는 생각보다 더 맞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취미 같은 것들도 공유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한 1, 2년이 지나니 주변에서는 이제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더군요. 누구보다 더 그걸 기다린 건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고 말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생각해보던 찰나에 제 몸이 이상한 걸 알았어요. 증상이 딱 임신을 하면 나오는 증상들이라 혹시나 해서 병원을 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임신이더라고요. 결혼이 무서웠던 적은 있었지만 아이는 늘 낳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와 저희 엄마가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면서 저도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꽤 자주 했었으니까요. 바로 식 올려야지!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기 가졌다고 허겁지겁 결혼하는 거, 그거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거야. 니들은 이미 결혼을 염두에 보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야? 그냥 내가 그러는 게 싫어. 아이 때문에 하는 거잖아.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엄마는 정말 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지만 그때도 남편이 나서서 엄마를 설득했어요. 이 사람 벌써 4개월이라는데 아무리 결혼을 빨리 준비해도 배부르기 전에 식 올리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게 허겁지겁 준비하는 결혼은 어머님도 아쉬우시잖아요. 하나뿐인 딸 결혼인데 애 낳고 몸 풀고 시간 될 때 천천히 식 올리는 것도 좋죠. 저 어디 안 갈 건데요, 뭐. 들어보면 또 다 맞는 말이라 엄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 남편이 말한 하나뿐인 딸 결혼식 제대로 준비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게 엄마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휴, 네 고집을 내가 어떻게 꺾겠니? 그럼 그렇게 해라. 엄마가 어쩔 수 없이 허락하고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시댁에도 이야기하면서 결혼식은 나중에 올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자기도 드디어 손자가 생기는 거냐며 뭐든 니들 뜻대로 하라며 그저 좋아하시기만 하셨는데 시어머니 반응은 좀 다르더군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네? 아니다. 같이 살아보니 어떻든? 애는 안 먹이든?
네, 저한테 참 잘해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그래, 잘해야겠지. 네? 하는 말마다 어딘가 뒤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되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다만 굉장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걱정스러우신 거야? 왜? 어머니가 뭐라고 해?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이 궁금하다는 듯 되묻더군요. 아니, 별 말씀은 없으셨는데 그냥 눈빛이 당신이 아니라 나를 엄청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아, 난 또 뭐라고. 당신 임신했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어머니도 여자잖아. 임신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당신 배부르고 몸 풀고 하는 거 염려돼서. 그런가? 사실 이럴 때 아니고는 저희는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1년에 시댁 식구들을 볼 일이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끔 볼 때마다 항상 어딘가 찝찝한 여지를 두는 시어머니가 신경이 쓰였던 게 사실이었지만 딱히 어디에 말할 건 아니어서 한 번도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날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시간은 정말 빨리 흘렀습니다. 금방 배가 불러왔고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디자인 관련 업무라 저희 회사가 좀 자유로운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육아휴직을 쓴다는 건 규정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 직전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일할 생각으로요. 몰랐는데 제가 몸이 좀 약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한동안 고생을 좀 했습니다. 몸조리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는 동안 아이는 엄마와 남편이 번갈아가며 봐줬습니다.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끝내면 바로 올리려던 시기에 제 몸조리 기간 때문에 좀 미뤄지고 돌만 지나고 나면 하자고 하는 바람에 좀 미뤄지고 그런 식으로 두세 번이 미뤄졌어요. 그렇게 어느새 아이를 낳고도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 아이는 3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해야 하지 않겠니? 저도 사실 이제는 진짜 식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던 찰나였어요. 더 이상 미룰 일도 아니었고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봐온 남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도 이제 남자나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았고요. 제가 식을 올리자고 마음을 먹고 나니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늦게 하는 결혼식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해야지. 제일 신난 건 역시 엄마였어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신나더군요. 지금까지 왜 안 한다고 버텼나 미뤘나 싶기도 했고 말이죠. 우리 결혼식인데 장모님이 제일 신나셨네.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 진짜 잘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도 했습니다. 남편은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했지만 사실 저는 절차를 다 마치고 하고 싶어서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식도 올리게 됐고 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말입니다. 그렇게 만나자고 연락해온 게 처음이어서 당황했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약속을 잡아나간 자리에는 뭔가 심각한 얼굴로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의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낯설었었어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뭐 좀 생각하느라 그랬어. 결혼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죠? 저는 뭐 혼수나 예단이나 식 관련해서 집안끼리 나눠야 할 문제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의외긴 했어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처음 꺼낸 말부터 의외였어요. 이 결혼 정말 해야겠니? 네? 내가 원래는 그냥 계속 모른 척 할까 했고 사실 지금도 모른 척 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가만히는 못 있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도 늘 의미심장한 표정과 말들을 하시긴 했지만 이번에는 더 그랬습니다. 제가 대체 무슨 소리냐는 듯 묻자 시어머니는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한숨을 한번 푹 쉬더군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 한 번도 정훈이가 이상하다 생각해 본 적 없어? 네? 이상하다고 하면 뭐 어떤 식으로 이상한 걸 말씀하시는 건지. 너한테 잘해주는 모든 것들이 가짜라고 생각해 본 적 없냐는 말이야. 뭔가 꾸며낸 것 같다거나 연기 같다거나 진심이 담기지 않은 것 같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고 대답하려다 문득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남편은 정말 한 번도 저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이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무리 잘 맞고 성격이 좋더라도 한 번쯤은 서로 짜증을 낼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편은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러려니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전에 친구에게 했더니 친구가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지나가듯 이야기했던 게 마음속에 있었나 봐요. 이렇게 바로 생각난 걸 보면 말이죠. 제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하다, 완벽하다, 친절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현실에 없을 것처럼 말이야. 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좋은 건 맞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처음 그 아이의 새엄마로 들어왔을 때 말이야. 새엄마요? 내가 계모라는 이야기 정훈이가 안 했니? 그래, 뭐 안 했겠지. 굳이 해야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이 늘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친어머니라는 듯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말에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을 계속 이어갔어요. 정훈이 친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정훈이 아버지가 나랑 재혼을 했지. 저는 조금 망설였어요. 제가 듣기로는 시아버지가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폭력적이시라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뭐? 이번에는 그렇게 말했니? 시어머니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는 듯한 뉘앙스로 저에게 반문하더니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고는 확신에 찬 얼굴로 물었습니다. 너 혹시 너네 아버지한테 폭행당했었니? 그걸 정훈이한테 말한 적이 있고? 네? 그걸 어떻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내용을 알고 계시기에 너무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장소, 시간, 공기 이런 것들까지 말이죠. 그만큼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정훈이는 늘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상대가 처한 아픈 과거를 나도 겪은 적이 있다고 말이야. 이번에는 아버지의 폭행이었나 보구나. 전에 그 아이는 어머니의 외도였는데. 전에 그 아이요? 아휴, 그것도 모르는 모양이구나. 정훈이는 결혼한 적이 있어. 네? 내가 너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 그 아이 때문이다. 죽은 정훈이 전부인. 남편에게 전부인이 있었다는 것도 놀랄 놀자인데 그 전부인이 죽었다니요? 저는 진짜 너무 놀라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정훈이가 참 무섭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많이 망설였어. 남편한테 너한테도 말해야 한다고 수백 번은 이야기했지만 부모라는 게 그렇지 않겠니? 자기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은 참 다 좋은데 아들한테 너무 모르단 말이야. 그런 아들 뭐가 예쁘다고. 물론 남편에게 전부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긴 했지만 그 전부인이 죽었다면 그건 슬픈 과거이지 허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남편에게는 조금 배신감이 들기는 했지만요. 전부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건 조금 괘씸하긴 한데 일찍 세상을 뜨신 거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픈 과거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한테도 숨긴 거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더군요. 내가 그걸로 허물이라고 하겠니? 그때부터 들은 이야기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사고사였어. 둘이 여행을 갔는데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났다. 정훈이는 타박상 정도로 그쳤지만 그 아이는 많이 다쳤지. 그렇게 갔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어머니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정훈이를 너무 안쓰러워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한창 좋을 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거니까 말이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아이의 친정에서 찾아왔더구나. 시어머니는 말을 하기 힘든지 앞에 있는 커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제 입도 마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그 집 식구들을 보면서 뭐 딸이 어쨌든 정훈이랑 여행을 갔다가 사고로 죽은 거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딸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니. 우리 탓을 해도 그러려니 듣고 있자고 정훈이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듣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심상치가 않더구나. 그러고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사람처럼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아이 앞으로 정훈이가 수십억의 보험을 들어놨더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죽고 나서 그 보험금은 당연히 수령이는 정훈이었고, 신기할 정도로 자동차 사고 보험에 거액의 돈을 넣고 있었다는 말에 확인해보니 정말이었어. 저는 이 지점부터 정말 소름이 확 끼쳤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정훈이가 그 아이의 보험금으로 수령한 돈만 20억이 넘는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이들이 빌린 그 렌터카의 블랙박스는 고장이 났고 말이야. 새벽이라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 외곽이라 그 누구도 사고 현장을 보지 못했어. 정훈이 빼고 말이다. 약간 꿈속 같았어요.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가 진짜인지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수사했지만 증거가 없고 정훈이 친구 중에 보험 설계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보험을 많이 들었다는 정훈이의 말에 그냥 넘어갔어. 증거가 없고 죄를 입증할 수 없으니 당연히 보험금은 정훈이가 다 받아갔고 말이다. 그 가족들은요? 그 가족들이 가만 안 있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정훈이 회사로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난리였지. 하지만 무죄가 입증되고 나서 정훈이가 역으로 소송을 거는 바람에 그분들도 어찌할 바가 없이 물러났어. 형편이 넉넉한 집이 아니다 보니 정훈이가 피해보상 소송을 거는 걸 감당해낼 수 없으셨던 것 같아.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믿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정훈 씨 말이 다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는 뭔가 이야기하려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과 목소리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봤단다. 뭘요? 그 아이의 장례식장에서 웃고 있는 정훈이를 말이다. 그 뒤로는 사실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제 멘탈이 정말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나는 그 뒤로 정훈이의 일에 간섭을 안 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가 다시는 결혼 같은 건 안 할 거로 생각하기도 했고 2번은 그런 일이 없겠지 했어. 그런데 또 여자를 데려왔더구나. 그게 너였고. 남편에게 이건 말려야 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하지만 남편은 정훈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애초에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니 내 말이 통할 리가 없지. 그 뒤로 시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들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처음 결혼하고 얼마 안 되고부터 남편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군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친구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그것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진 못했다고요. 한 번은 동네 새끼 고양이를 밟아 죽이려고 하던 걸 말린 적도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내내 정신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도저히 자기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면 한번 전화해보라며 건네준 연락처를 내려다봤어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아마 남편의 전 부인의 가족이겠죠. 멍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오니 제 안색을 보고 엄마가 기한 맘에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당장 엄마에게 이야기해줄 엄두도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몸이 안 좋다고만 둘러대고 남편에게 전화해 결혼할 때가 되니 마음이 싱숭생숭하다고 당분간 엄마랑 좀 같이 지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별 의심 없이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 혹시 몰라 제 이름으로 된 보험이 몇 개나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남편과 같이 든 보험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느새 5개나 늘어있더군요. 그 보험들을 확인하고 정말 머리에서부터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날 밤은 잠도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건네준 그 연락처로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니 그 집 식구들은 한달음에 만나자며 제가 있는 곳으로 와주었어요. 남편의 전 아내의 어머니는 누가 봐도 안쓰러울 만큼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그 와중에도 제 손을 꼭 잡고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절대 그 결혼하지 말아요. 절대. 그 집 식구들을 만나니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말이 진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냥 사이가 좋다가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분 오빠의 말에 의하면 그즈음 남편이 좀 이상하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대요. 감정이 없는 사람 같다고 때때로 무섭다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마음에 걸렸던 일들이 꽤 많더라고요. 다 별거 아니라고 넘겼던 것들 말입니다. 딸아이가 아파서 자지러지며 보통의 부모는 이성을 같이 잃고 당황해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남편은 정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일 처리를 완벽하게 했거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듬직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때 저에게 간호사가 했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이 굉장히 이성적이시네요. 보통 이런 경우엔 부모님들도 패닉 상태라 저희가 달래드리기 바쁜데. 그때는 그냥 넘겼던 일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손이 달달 떨렸습니다. 택시에서 두려움인지 슬픔인지 모를 기분으로 한참을 울고 집으로 들어와 이불을 싸매고 누웠어요. 결혼이야 뭐 안 해도 그만이긴 하지만 여태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어쩌면 나도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같은 것들에 정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그러고 누워만 있으니 엄마가 물어보더군요. 대체 무슨 일인데 며칠째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러고 누워만 있어? 이제 식도 본격적으로 준비할 신부가 왜 그 정도로 마음이 싱숭생숭해? 막상 결혼한다니까 기분이 이상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엄마가 해주는 다정한 말이 다시 한번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를 껴안고 정말 미친 듯이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당황한 것 같더니 제 등을 쓰다듬으며 달래주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요? 기운이 빠져서 더는 울지 못하게 됐을 때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결혼 못하겠어? 엄마, 사실은 그게... 엄마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찾아와서 해준 이야기와 남편이 저 몰래 보험을 몇 개씩이나 더 든 이야기, 그리고 그 전 부인의 가족을 만났다는 것까지 전부 다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엄마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는 손까지 덜덜 떠시더군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 무서워서 그 사람한테는 아는 척도 못하고 그냥 결혼 전에 마음이 심란해서 엄마 집에 당분간 있겠다고만 했어. 그래, 잘했어. 엄마는 자신도 이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바로 말했겠다며 잘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도 놀라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등을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밤새워 이야기했어요. 모든 걸 남편에게 이야기하기엔 위험성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어서 저나 자기 새어머니에게 나쁜 짓이라도 하는 건 아닐지 하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도 사실을 어느 정도 이야기하지 않고 무턱대고 헤어지자는 걸 그 사람이 받아들일지도 걱정이야. 어느 정도는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 엄마가 밖에서 지키고 있을게. 엄마가 주먹을 꼭 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 와중에 웃음이 나와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연락해 밖에서 한번 보자고 했어요. 일부러 대낮 시간에 사람이 많은 장소로 골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입니다. 그냥 집에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오랜만에 밖에서 데이트하는 기분 느끼고 싶었어? 다정한 얼굴로 그렇게 묻는 남편에게 평소라면 웃으며 대답했겠지만 그 얼굴만 봐도 저는 이미 소름이 끼치는 상태였어요. 제가 남편 눈을 보지 않고 아래만 보고 있자 묻더군요. 왜? 무슨 일 있어? 당신... 왜 전부인 있다는 거 나한테 말 안 했어? 제가 고개를 들고 대뜸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는 게 보였어요. 그런 얼굴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정말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이내 억지로 표정 관리를 하는 듯 하더니 묻더군요. 그거 누구한테서 들었어? 다정한 말투였지만 얼굴은 여전히 소름이 끼쳤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말 안 했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지. 과거가 뭐가 중요해. 그리고 좋은 일로 보낸 것도 아닌 사람 이야기하는 것도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 전혀 마음 아파 보이지 않는 얼굴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의 태도에 무서움도 무서움이지만 화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그의 전부인이 너무 불쌍해서요. 내 허락도 없이 언제 그렇게 내 보험은 많이 든 거야? 여기까지 제가 아는 줄은 정말 몰랐던 모양인지 완전히 놀란 얼굴을 하더군요. 그러고는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그 얼굴이 어찌나 섬뜩하던지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꿔요. 누구 만났어? 어머니야? 아님 그 집 가족들이야?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되묻더군요. 지금 내가 누굴 만나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가 그렇게 중요해? 왜 내 질문에는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건데? 왜 들었냐니까 내 보험?
제 질문에 남편이 이를 악무는 듯한 얼굴을 하더니 애써 웃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얼굴이 기괴하기까지 했어요. 혹시나 해서 들었지. 당신 걱정되니까. 갓 태어난 아기 보험도 3개씩이나 들었더라. 태어나자마자 보험부터 드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아기가 아플 때를 대비한 거지.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 왜 그랬어? 제가 질문을 퍼붓듯 쏟아내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군요. 내가 무슨 말을 하던 자기는 이미 나를 믿을 생각이 없구나. 그치? 당신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 사랑하면 믿어야지. 사랑하는 사람을. 그러기엔 당신이 나한테 비밀로 한 게 너무 많잖아. 그건 외에도 거짓말을 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그것들을 다 이야기하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야기해줬다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될까봐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 일어날게. 당신은 더 이상 내 말 안 믿겠다. 내가 생각한 대로 믿어도 된다는 이야기야? 어차피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생각 없잖아. 나는 말이야, 눈을 보면 다 알 수 있어. 내 말을 믿을 사람인지 아닌지. 남편은 그러고 일어서서 카페를 나갔어요. 나가는 길에 엄마와 남편이 마주친 것 같았지만 남편은 엄마를 보고도 인사도 하지 않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때 남편이 자신을 봤던 표정이 너무 섬뜩해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제 결혼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없던 일이 되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시간에 맞춰 둘이 살던 집으로 가 제 물건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해지했어요. 그 김에 보험사에서 왜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보험을 들었냐고 따져 물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러고 저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다른 것들이 모두 정리가 되어갈 때쯤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한번 남겼습니다.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편하실 때 한번 연락을 달라고 말이죠. 며칠 뒤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안 그래도 집에 한번 찾아왔었다. 혹시나 해서 어머니 연상될 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 본인도 내가 이야기했다는 확신은 없는지 한동안 난리를 치더니 내가 시치미를 떼니까 그냥 나가더구나. 그러고는 더 이상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제는 심상치 않다고 여기는 것 같아. 그 사람을요? 시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남편이 집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난 다음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진짜 정훈이가 그랬을까 하고 시어머니에게 물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다는 말도 말이죠. 사실 모두를 위해 다행한 일이긴 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았고 저도 멀쩡하고 말이죠.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더 지난 뒤 그 여자분의 식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에 증언을 좀 해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증언이냐고 물으니 기적적으로 그날 그 교통사고를 목격하신 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재수사를 들어갔는데 제 이야기가 생각나서 이야기했더니 경찰이 제 증언이면 남편의 죄를 밝히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이죠. 그럼요, 해드려야죠. 저는 그렇게 선뜻 이야기했지만 엄마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혹시 남편이 또 무죄로 풀려나게 되면 저에게 무슨 보복을 할지 모른다고 말이죠. 엄마 마음은 너무 이해되지만 나 여기서 증언 못하고 넘어가면 평생 그분이랑 그분 가족에게 죄스러워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 거야. 나는 그렇게 살긴 싫어. 결국 엄마도 저를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에 가 여태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증언했어요. 남편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 몰래 제 보험과 아이의 보험을 드러났었다는 사실 등등을 말입니다. 그렇게 증언을 다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어?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내가 어떻게 알지 안 무서워? 이 통화도 다 녹음되고 있는 거 알지?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한동안 말이 없다가 전화를 끊더군요. 남편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20년형을 선고받았다더군요. 그 여자분의 식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이에요. 이제야 저임인지 하늘에서 발 뻗고 자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그래도 그런 증언 선뜻 해주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저에게 감사하다 말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잠시나마 고민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실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짝 흔들리긴 했었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시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했다고 하면서요.
시아버지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항소하기 위해 시아버지에게 변호사를 붙여달라 요구했지만 시아버지가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사를 써 항소를 준비 중이라는 것도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목격자가 나타났고 제 증언이 너무 세서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보험사도 조사에 뛰어들었다고 하고 말이죠. 그렇게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정말 몇십 년은 된 긴 이야기 같은데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벌써 이렇게 아득한데 말입니다. 엄마는 이제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정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것 때문에 남자가 무섭다거나 겁이 난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저 스스로 그 사람의 잘못된 걸 증명해냈다는 것 때문에 용기를 얻은 건지 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딱히 또 결혼하고 싶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엄마와 딸아이 예쁘게 키우면서 셋이 함께 잘 지내보려고요. 그 사람이 저에게 상처만 남긴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와 이 아이를 만나게 해준 사람임은 분명하니까 말입니다. 정말 긴 이야기였죠? 저도 이렇게 긴 이야기를 대체 언제 다 하나 했는데 하다 보니 다 하게 됐네요.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른다는 교훈도 얻었지만 용기를 낸다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교훈도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없었으면 더 좋았을 일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제 자야겠어요. 지금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시간이 늦은 밤이거든요. 부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길 기도해 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